혹시 평소에 식사하실 때,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하얀 쌀밥 한 공기 앞에서는 숟가락을 들기 전부터 막 군침이 돌지 않으시나요? 아, 그렇죠. 참기 힘든 유혹이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백미 한 공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각설탕 20개를 오독오독 씹어 먹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대사 반응을 일으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일상적으로 매일 마주하는 밥상이라서 그런지 더 충격적으로 들리는 비유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안 믿겼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혈액 속으로 흡수시키는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과장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 사실이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밀려오는 기분 좋은 포만감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우리 췌장을 혹사시키는 아주 날카로운 혈당의 스파이크가 숨어 있거든요. 하얗게 도정된 쌀은 소화기관을 거칠 것도 없이 그냥 거의 곧바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관으로 막 쏟아져 들어갑니다. 듣기만 해도 췌장이 피곤해지는 기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에서는 당신의 식탁 위에 매일 오르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제대로 그 실체를 몰랐던 이 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스들은 무슨 뻔한 다이어트 식단 가이드 이런 게 아닙니다. 다양한 최신 식품 건강 기사부터 쌀을 깎아내는 도정도에 따른 정밀한 영양학적 분석 데이터, 그리고 이경신 학자의 한국인의 전통 식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 자료까지 아주 두툼하게 챙겨왔거든요. 자,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 임무는 단순히 탄수화물이 나쁘다, 좋다 이런 식의 평면적인 논쟁을 훌쩍 넘어설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집중하게 되나요? 수학해서 쌀 아래 껍질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물리적으로 깎아내느냐 하는 그 미세한 공정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우리 몸의 세포 대사 과정과 평생의 건강 궤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지 그 이면의 과학적 기전을 분석해 볼 예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작은 쌀 아래 해부학적 구조부터 좀 분해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쌀의 구조를 아는 게 첫걸음이죠. 소스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던 게 바로 이 쌀의 영양분 분포도였거든요. 지금 머릿속으로 온전한 쌀 한 알의 단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주 작고 오동통한 알갱이죠. 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따로 챙겨 먹는 필수 아미노산, 가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핵심 영양소의 무려 66%가 그 쌀 끝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점 같은 쌀룬, 즉 배아에 뭉쳐 있습니다. 아, 66%나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28%는 쌀을 겉에서 감싸고 있는 얇은 껍질 부분인 쌀겨, 그러니까 미강에 들어있죠. 그 두 수치를 더해보면 무려 94%에서 95%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쌀이 품고 있는 생명력과 영양분의 95%가 쌀 아래 겉표면과 그 아주 작은 눈동자 같은 부위에 다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와, 95%가 껍질 쪽에 있다니. 네, 그럼 나머지 중심부를 차지하는 거대한 하얀 부분은 뭘까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사실상 에너지를 내는 순수한 전분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식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겠다고 공장에서 이 쌀룬과 쌀결을 100%싹 다 깎아내버린 백미를 사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껍질을 다 날려버린 거죠. 영양분의 단 5%만 남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전분 덩어리를 씹어 먹고 있으니까 결국 아까 말한 각설탕 20개라는 소름 돋는 비유가 성립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현미의 위대함이죠. 현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영원한 치구죠. 네, 현미는 벼의 가장 거친 겉껍질인 왕겨만 딱 한 번 벗겨내고 영양의 핵심인 쌀겨층과 쌀눈을 100% 보존한 그야말로 완벽한 천연 영양 캡슐이거든요. 천연 영양 캡슐이요? 데이터로 백미와 비교해보면요. 혈당을 올리는 속도, 즉 GI 지수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백미의 혈당 지수가 70에서 79 사이를 맴돈다면 현미는 60에서 69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오, 확실히 혈당 방어에 좋네요. 게다가 우리 세포의 암 진행을 늦춰주는 프로테아제 방지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까지 그대로 품고 있죠. 와, 거기까지만 들으면
현미가 무조건 만병통치약처럼 들립니다. 식이섬유 꽉 차 있고 비타민 살아 있고 혈당도 천천히 올리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또 뭐가 있나요? 제 주변만 봐도 당뇨나 다이어트 때문에 큰맘 먹고 현미밥으로 바꿨다가 결국엔 속이 아파서 10중 8구 다 백미로 돌아가시더라고요. 현미가 그 영양분을 감싸고 있는 겉껍질을 그대로 입고 있어서 그런지 비유하자면 소화기관에 아주 단단한 철갑을 두르고 들어오는 느낌이랄까요? 위장이 그걸 부수느라 파업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독이요? 건강식품 아니었나요? 현미의 그 단단한 겉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밀집해 있습니다. 평소에 소화력이 좋고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가진 분들이라면 장내 세균들이 이 피틴산을 스스로 분해해서 소화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아, 장이 건강하면 괜찮군요. 문제는 현대인들의 장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특히 현대인들은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를 자주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 가면 바로 처방해 주니까요. 이렇게 항생제에 노출된 장은 미생물의 다양성이 뚝 떨어져 있어서 피틴산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위산 분비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노인분들이나 아직 소화기관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현미를 먹고 온종일 더부룩함이나 가스, 심한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장에서 이 껍질을 처리하지 못해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장내 미생물 군집이 이미 망가져 있는 사람들에겐 그 철갑을 분해할 무기가 애초에 없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피틴산은 화학적으로 킬레이트 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킬레이트 작용이요? 그게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썽을 일으키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자석처럼 철분이나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에 찰싹 달라붙어요. 그러고는 우리 몸이 흡수하기도 전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배출해버리는 성질입니다. 잠깐만요. 철분을 몸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간다고요? 그럼 건강해지겠다고 현미밥을 챙겨 먹은 빈혈 환자들은 오히려 철분을 빼앗겨서 병을 더 키우고 있었던 거네요? 아주 치명적인 역효과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빈혈 환자분들은 가급적 현미 섭취를 피하거나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 전혀 몰랐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인과 칼륨 같은 무기질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무기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일반인에겐 아주 좋은 영양소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신장 질환자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칼륨을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든요. 아, 신장에 무리가 가는군요. 네, 혈중 칼륨 농도가 치솟으면 심장 부정맥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장 수술을 하셨거나 계시염이 있는 분들도 장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식이섬유가 적은 식사를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땐 오히려 껍질을 다 깎아낸 백미가 의학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우리는 보통 백미는 나쁘고 현미는 좋다라는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고요. 하지만 현미는 너무 극단적인 철갑을 두르고 있어서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에겐 오히려 독이 되고, 백미는 철갑을 너무 다 벗겨내버려서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각설탕이 되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대체 매일 어떤 밥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가로 그 극단적인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완벽한 타협점을 찾아낸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소스 자료에서 강력하게 제시하는 대안, 바로 오븐도미입니다. 오븐도미요? 네, 껍질에 약간의 황색빛이 돌아서 황미라고도 부르죠. 오븐도미.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좀 감이 오네요. 도정도를 오분도, 그러니까 쌀겨 껍질을 딱 50%, 절반만 벗겨낸 쌀이군요. 정확합니다. 현미에 하고 소화 안 되는 두꺼운 겨울 외투는 벗어 던져서 식감은 부드럽게 만들고 핵심 영양이 뭉쳐있는 쌀눈과 얇은 보온내복 같은 속껍질은 고스란히 남겨둔 거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벗어서 활동성, 즉 소화력은 극대화하면서도 체온을 지켜주는 내복의 영양은 그대로 있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절묘한 타협점이네요, 정말. 영양학적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50%의 절충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경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븐도미는 단순히 식감만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네, 영양 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영양소가 다 날아간 백민에 비해서 우리 몸의 세포 에너지를 생성하는 비타민 B군과 나이아신이 3에서 4배 더 많고요. 특히 세포의 산화와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는 무려 10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와, 10배요? 네, 백미의 소화 흡수력과 현미의 압도적 영향을 인간의 소화기관에 딱 맞게 기가 막히게 조합한 황금 비율인 셈이죠.
참고로 7분돔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껍질을 70%나 깎아낸 거라 거의 백미에 가깝고 5분돔이 특유의 깊은 고소한 맛은 확연히 떨어집니다. 아, 세포 노화를 막는 비타민 E가 10배나 차이 난다니 진짜 놀랍네요. 그런데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이렇게 우리 몸에 완벽하게 세팅된 황금 비율의 쌀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왜 그동안 이 아까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장에서 싹 다 깎아버리고 하얀 백미만 고집해온 거죠? 대체 우리 식문화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 그 퍼즐을 맞추려면 오늘 소스 중 하나인 이경신 학자의 2001년 학술 자료를 통해서 1960년대 한국의 역사적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1960년대요? 미국 등에서 대량으로 원조받은 밀가루를 적극적으로 먹도록 장려하는 혼분식 장려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흰쌀밥 싸우면 혼나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적인 밥 중심 식사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빵 중심의 서구화된 식단이 본격적으로 우리 식탁에 패권을 쥐기 시작한 시점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드러운 식빵에 버터와 잼을 듬뿍 바르고 우유 한 잔에 소시지나 베이컨을 곁들이는 식사. 솔직히 말해서 듣기만 해도 침이 고이고 혀가 즐거운 맛이긴 합니다. 미각적으로는 훌륭하죠. 하지만 세포가 요구하는 영양학적 대사 과정을 분석해보면 아주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영양학적인 구멍이요? 밀가루 빵을 중심으로 한 서구형 식세는 열량 자체와 포화지방 섭취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요. 하지만 그 열량을 태워서 에너지를 내고 대사를 돕는 윤활유 역할인 비타민과 무기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는 없다는 뜻이군요. 비유하자면 땔감은 엄청 많은데 불을 붙일 성량이 없는 격이죠. 반면에 우리의 전통적인 밥 중심 식사는 생물학적 기전을 보면 서구 식단보다 훨씬 치밀하고 우수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잠깐만요. 전통 식사가 우수하다는 대목에서 제 머릿속에 엄청난 약간 아하 모멘트가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는 밥이라는 게 그저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게 하는 장작 역할만 묵묵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자료를 꼼꼼히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의 4분의 1, 무려 25%를 고기가 아니라 밤에서 얻는다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요? 영양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놓치고 있는 아주 놀라운 팩트죠. 쌀은 단순한 녹말 덩어리가 절대 아닙니다. 쌀에는 평균적으로 약 6.8%의 훌륭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와, 쌀에 단백질이 그렇게나 많다고요? 네, 전체적인 단백질의 총량 자체는 밀가루보다 약간 적을지 몰라도요. 단백질의 실제 품질을 결정짓는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쌀이 밀가루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품질 면에서는 쌀이 훨씬 우수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체가 스스로 합성하지 못해서 반드시 외부에서 먹어줘야 하는 아미노산들이 쌀에 훨씬 촘촘하게 들어있죠. 게다가 여기에 콩이나 팥 같은 잡곡을 섞어 먹게 되면 놀라운 화학적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잡곡밥의 시너지요? 네,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콩이 채워주고 콩에 부족한 걸 쌀이 채워주면서 고기를 먹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단백질 흡수율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콩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군요. 선조들이 정월대보름이나 평소에 콩밥, 팥밥을 지어 먹은 건 단순한 미신이나 풍습이 아닙니다. 고기가 부족했던 시절에 생존을 위한 완벽한 생물학적 본능이었던 거죠. 와, 밥 한 공기가 단순히 배를 빵빵하게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했네요. 거기에 김치 발효균, 나물의 식이섬유, 된장국의 미네랄 같은 반찬들이 톱니바퀴처럼 엮이면서 완벽한 영양의 생태계가 밥상 위에 차려지는 거고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그 생태계는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행위 자체로까지 연결되거든요. 씹는 행위요? 밥을 입에 넣고 꼭꼭 씹어 먹으면 우리 입안에서 대량의 타액, 즉 침이 분비되죠. 이 침 속의 아밀라아제 효소가 탄수화물을 1차로 완벽하게 예비 소화시켜주면서 위장의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침이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반면에 빵 중심 식사는 어떤가요? 빵은 구조가 스폰지 같아서 우유나 커피랑 함께 후루룩 마시듯 쉽게 삼켜버리잖아요. 그렇죠. 빵 먹을 때만 오래 씹지는 않으니까요.
씹는 과정이 생략되니까 소화효소가 초분히 섞이지 않죠. 게다가 또 흥미로운 건 도구의 사용입니다. 도구라면 숟가락 젓가락 말씀이신가요? 네, 숟가락과 젓가락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우리의 섬세한 식사 방식은요, 손가락의 미세한 근육을 끊임없이 조절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대뇌피질의 특정 신경회로가 강하게 자극받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거든요. 와, 밥 먹으면서 뇌 운동까지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뇌 발달과 정서적 안정까지 돕는다는 사실을 학술 자료는 명확히 짚어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 신체의 대사율, 뇌신경 활성화, 영양의 상호 보완성까지 모든 것이 고려된 가장 완벽한 과학적 시스템인 겁니다. 포크로 빵을 그냥 푹 찍어 먹는 것과 비교하면 젓가락으로 그 미끄러운 콩자반을 집어올리는 섬세한 동작이 우리 뇌를 계속 트레이닝하고 있었다니 진짜 알면 알수록 소름이 돋네요. 우리 전통 식문화가 그만큼 훌륭하다는 증거죠. 자, 이렇게 오분도미가 가진 영양의 황금 비율과 전통적인 밥 중심 식사의 거대한 생물학적 위대함까지 다 파헤쳐봤습니다.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했으니 이제 이 지식을 당장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네, 실천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소스에서 꼼꼼하게 발췌한 실전 가이드, 어떻게 밥을 짓고 먹어야 하는지 그 비법을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장 마트에서 오분도미를 사왔다고 가정해보죠. 평소 백미밥 하듯이 그냥 전기밥솥에 안 치면 되나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의욕에 앞서서 처음부터 오분도미 100%로 밥을 지어버리면요. 백미의 부드러움에 길들여진 가족들의 입맛에 낯설게 느껴져서 밥상머리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애들이 안 먹는 데고 투정 부리겠네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처음엔 평소 드시던 백미와 새로 산 오분도미를 7대3의 비율로 섞어서 시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백미 7, 오분도미 3이요? 네, 그리고 오분도미는 껍질이 절반이지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는 불림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아, 불려야 하는 건요? 얼마나 불려야 하죠? 여름철에는 30분, 겨울철에는 물이 차가우니까 1시간 정도 충분히 물에 불려주셔야 껍질이 부드러워집니다. 물의 양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인 백미밥을 지을 때보다 물을 약간 더 여유 있게 잡으셔야 합니다. 물을 더 많이요? 네, 쌀 1에 물 1.2에서 1.3 비율로 맞추시면 아주 딱 좋은 찰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7대3 비율에 물은 1.2배, 불리는 시간은 최소 30분. 이 공식만 지키면 밥솥이 알아서 찰지고 고소한 오분도미밥을 완성해주겠네요. 당장 오늘 저녁에 해볼 만한 명확한 레시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분도미를 드시기로 결심했다면 제가 여기서 반드시 절대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과학적 주의사항을 하나 덧붙여야겠습니다. 네, 치명적인 주의사항이요. 바로 쌀의 산패 현상입니다. 상쾌요?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이 공기 중에 산소랑 오랫동안 만나면 상에서 그 쩐내가 나는 그 산패의 말씀이신가요? 쌀도 기름처럼 산패를 하나요? 아주 격렬하게 산패합니다. 벼의 껍질을 기계로 깎아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쌀 아래 산화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오분도미에는 쌀lum과 쌀겨가 50% 살아있다고 했죠. 네, 거기에 영양분이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위에는 불포화 지방산, 즉 질 좋은 식물성 기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맹렬하게 산화가 진행돼요. 아, 기름 성분이라서 산화되는군요. 방앗간에서 갓 도정한 신선한 쌀의 pH 산성도를 측정해보면 대략 pH 8 정도를 띠는 약 알칼리성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대사에 가장 이로운 상태죠. 네네. 하지만 포대를 뜯고 공기에 노출된 지 딱 7일이 지나면 pH 5의 산성으로 뚝 떨어지고요. 15일 뒤에는 무려 pH 4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pH 4요? 그 숫자만 들으니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쌀이 그 정도로 산성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pH 4면 맥주나 토마토 주스 수준의 강한 산성입니다. 쌀눈에 있던 그 몸에 좋은 지방산들이 산소와 만나 완전히 부패해서 썩은 기름이 되었다는 뜻이죠. 쌀이 품고 있던 비타민과 수분은 공기 중으로 싹 날아가 버리고요. 세상에. 결국 건강해지겠다고 비싼 돈 주고 산 오분도미가 단 2주 만에 오히려 우리 몸의 세포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산화된 전분 덩어리, 즉 독소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맙소사. 저는 대형마트에 가면 무조건 10kg, 20kg짜리 거대한 쌀포대를 사서 베란다 한 구석에 몇 달씩 방치해두고 퍼먹었거든요. 보통 다들 그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제가 건강한 밥이라고 씹어먹었던 게 영양분이 아니라
완전히 산화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죽은 전분 찌꺼기였다니 약간 뒷목이 서늘해지네요. 그럼 이 산패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도정된 썰, 특히 껍질이 살아있는 오븐돔이나 현미는 포대채로 베란다에 두는 건 최악의 행동입니다. 반드시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야 합니다. 밀폐용기 필수군요. 그리고 직사광선과 열기를 피해서 무조건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철칙입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베스트 솔루션은 애초에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씩 딱 1에서 2주일 안에 소비할 수 있는 적은 양만 소분해서 자주 구매하시는 겁니다. 아, 왜 요즘 요리에 관심 많은 분들 사이에서 가정용 즉석 도정기가 유행하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가네요. 아, 도정기 쓰시는군요. 보관할 필요도 없이 밥을 지어 먹을 때마다 결을 바로바로 필요한 만큼만 깎아내면 산패 걱정은 0%로 줄이고 쌀룬의 살아있는 생명력은 100% 온전히 내 몸속으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결론입니다. 쌀이 가진 본연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포 끝까지 전달하는 가장 현명한 과학적 해결책을 찾으신 겁니다. 와,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현미가 품고 있던 철갑의 모순적인 진실부터 식감과 소화력, 그리고 폭발적인 영향을 모두 잡아낸 절충한 오븐도미의 생물학적 밸런스, 거기에 숟가락질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 하나에도 뇌과학이 숨어있는 우리 전통 밥 중심 식사의 거대한 위대함까지, 오늘 당장 저녁 식탁에 오를 밥그릇이 이제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당연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밀리미터의 물리적 차이가 결국 내 혈당 그래프의 기울기를 바꾸고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결정하며 나아가 평생의 건강 궤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입에 넣는 그 작은 선택들이 매일매일 쌓여서 물리적인 우리 몸의 세포를 재구성하는 거니까요. 어쩌다 한 번 먹는 특식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주하는 주식일수록 그 미세한 도정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스노우볼이 되어 우리의 대사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매달 만성 피로를 풀고 장 건강을 챙기겠다며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며 정제된 종합 비타민을 사고 소화제를 달고 살며 알약으로 된 식이섬유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습니다. 네, 영양제 서너 개씩은 다들 드시죠. 하지만 오늘 소스들을 모두 펼쳐놓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장 완벽하고 저렴한 천연 종합 영양제는 사실 약국 진열돼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우리 집 주방 밥솥 안에 존재했던 게 아닐까요? 정말 공감 가는 포인트네요. 우리는 그저 밥투정을 부리며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한다는 이유 하나로 지난 60년간 곡물이 가진 진짜 생명력과 영양의 핵심을 공장에서 전부 깎아내어 시궁창에 버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그 영양분 때문에 몸에 온갖 대사질환이 생겨나자 그걸 다시 돈을 주고 화학적인 알약 형태로 사 먹고 있죠. 우리가 앓고 있는 현대의 수많은 질병들은 어쩌면 쌀의 심장을 파내어버린 우리 스스로가 발명해낸 비극은 아닐까요? 다음번 식사 때 완벽하게 하얀 아무런 티끌도 없는 백미밥 한 공기를 마주하신다면 그 하얀색 이면에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과연 무엇인지 꼭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긍정적인 건강의 변화가 싹트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